우리에겐 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핀다. 미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 금연구역이지?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본능. 야, 안 돼.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싶은 본능. 끊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담배 때문에 가족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본능.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 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보건복지부. 네, 요즘 알파고가 하도 시끄러워서 우리 중력파 뉴스가 좀 묻힌 그런 감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가 알파고한테 묻혔어요. 도림자 같은데? 네, 도림자 같은데. 하지만 막상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좀 미국에 가서 뭐 IT 쪽인가 무슨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알파고 얘기가 별로 없대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운 것만큼 그렇진 않다. 또 바둑도 많이 안 두고. 그쵸, 바둑을 잘 모르니까. 그 나라 기사가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영국에서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영국이 왔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해외 뉴스 사이트에서는 중력파 뉴스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도 뭐 중구난방으로 좀 봤는데요.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인도가 미국하고 MOU를 체결했대요. 체결하고 인도에다가 중력파 검출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오랫동안 얘기됐던 거예요. 드디어 MOU를 체결한 거군요. 아니 MOU도 오래전에 맺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서야. 근데 최근 뉴스 같이 마치 나와서 최근에 저 정부에서 예산을 최종 승인한 게 라이고가 그 검출을 한 후 일주일 만에. 그렇군요. 2월 17일 날. 간을 보다가 되니까. 저 청취자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나오신 분은요. 제가 나중에 소개를 쉽게 안 밝혀드립니다. 이미 예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대충 감은 잡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중력파 그리고 뭐 라이고의 중력파 검출이 또 다른 중력파 검출 노력에 갖는 의미 뭐 이런 분석들도 꽤 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였냐면요. 유럽 우주국이라고 ESA라고 있잖아요. ESA에서 이제 원래 태양을 공전하는 이제 세 개의 우주선으로 구성된 엘리사라는 이볼브드 레이저 인터피어로미터 스페이스 안테나래요. 안테나라는 건 알겠네요. 안테나, 요게 이제 엄청나게 큰 중력파 감지 장치인데 우리가 옛날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근데 지금 라이고가 4km 정도 떨어진 데 반해서 엘리사는 20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 감도가 훨씬 높은 거겠죠, 한마디로.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되게 하고 싶은가 봐요. 타이지라는 장치를 개발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엘리사 타이지. 서태지가 솔직히 떠오르는 태지 그럼. 영어도 비슷해요. 스펠링이 같은 거 아닙니까? 다 똑같네 진짜. 똑같네요. 네네. 아무튼 중국에 있는 서태지 팬이 많네요.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타이지는 이 200만보다 100만 킬로미터 더 멀리 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장치랍니다. 아니 이것도 땅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우주에다 띄우는 우주에 거예요. 띄운다고요? 300만 킬로미터. 우주니까 그 정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이 태양을 도는 거예요. 아까 우리 케플러 망원경처럼. 케플러 망원경처럼. 인공행성. 네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100만 킬로미터 더 떨어지는 걸 이제 만들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차라리 달에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달은 너무 작죠. 달이 너무 작으니까 100만 킬로 단위로 떨어지려면 굉장히 멀리 있어야 되는. 달까지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38만 킬로미터. 비스로 1.3초 걸립니다.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를 지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생기는 어려움 같은 걸 막 들었었잖아요. 저희가 그 라이고 얘기할 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좀 지진 뭐 이런 거 안정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우주에 세우는 게.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주의 진동 같은 거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 보내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2등으로 만들고 막 본인들이 1등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여쭤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구체적인 좀 노력이 더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알파고와 이세돌 이벤트도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했는데요. 이 중력파 발견이야말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고 존재의 심연을 추적한다?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길을 열어줄 정말 거대한 사건이자 계기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는
지난 중력파 호회 때 예고 드린 대로 밥만 얻어먹은 K 박사님이 아닌 진짜 중력파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곧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이제 뜸을 들였던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를 드릴 때가 됐네요. 이 손님은 또 우리 K 박사님이 네. 아주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깊은 인연을 네. 어떤 인연이었죠?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지금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저는 지금은 K 박사이기 때문에. 교수님 지금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네. 지도 교수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학위 논문을 쓸 때 네. 학위 논문을 지도해서 네. 박사학위? 그렇죠. 박사학위 논문. 네. K 박사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그런 얘기는 이제 뒤풀이해서 해야죠. 어쨌든 K 박사님이 진짜 박사님이라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된 것 같고요. 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이영목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교수님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특히 오늘의 자리에서는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장님이십니다. 네. 아까 그 K 박사님이 지난번에 왜 처음에 네. 참가해서 밥 얻어 먹으러 다녔다는 그곳인가요? 여기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그긴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력파 연구 혹은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그 중력파 검출 관련돼서 직접적인 네. 일을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네. 하셨던 그런 곳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건가요? 뭐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도 그 팀을 이끌어왔다고. 네. 그게 직접적으로 팀을 이끄는 거면 직접적이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더 열심히. 저희도 이제 약간 과학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요. 실제로 누가 일하는지 좀 알고는 있어요. 사실 뭐 여담이지만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는 저희하고도 인연이 많아졌습니다. 네, 여기 출연하신 분이 벌써 뭐 우중학 윤성철 교수님, 네. 우중학 교수님 그리고 또 요즘은 잘 안 나오시지만 옛날에 늘 방청객으로 있었던 박 사장님. 그 천문학 전공하셨어요? 예, 천문학 전공하셨어요. 네. 박 사장님 오늘 오신다더니 아직 안 오시네요. 끝나기 전에 온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 뵙지만 이렇게 저희 친구 같은 분들의 은사이시고 해서 굉장히 마음대로 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중력파의 검출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뭐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느 순간의 소식이라기보다도 상당히 뜸을 들인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작년 9월 14일 날 이제 그 신호가 들어오고 한 12시간 정도 지나선가 이제 저희한테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신호가 들어왔다.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것이 가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차츰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중력파 검출기에서 나오는 신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호고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번 봤으면 또 익숙해질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잡음인지 신호인지 이걸 이제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뭐 잡음일 확률이 뭐 몇 천만 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처음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점점 이제 확신이 돼가는 그런 단계를 이제 거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중력파를 내는 천체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상상을 했었거든요.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거하고 이제 블랙홀이 충돌하는 거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블랙홀이 충돌하는 게 더 자주 일어날 거다. 그래서 블랙홀을 더 먼저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 하고 다녔었어요. 뭐 그 중에는 이제 그 라이고 디렉터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정말 블랙홀, 이건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 우리 그것도 이제 옛날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질량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기쁜데, 질량이 내가 생각했던 블랙홀보다는 이제 무거운
이제 굉장히 무거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물론 예측을 할 적에 잘못된 이유로 정확한 예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내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네. 그래도 맞춘 건 맞춘 거니까요. 파토토랑 비슷한 거죠. 그럴 때 과학자분들은 서로 내기를 걸진 않으시나요? 중성자별이냐 블랙홀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블랙홀 확률이 더 훨씬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이 낮았군요. 아마 맞췄다고 다른 해도. 쪽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고에서는 원래 중성자별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물론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뿐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블랙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2012년부터인가 뭐 이유는 또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는 것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모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1년의 사람들은 블랙홀이 더 먼저 많이 발견될 것이다. 사실 많이 발견될 거라고 먼저 발견될 거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뜻이긴 합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중성자별이 많아요? 블랙홀이 많아요? 실제는 아마 중성자별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좀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다 틀려 얘기하는 그러게. 아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블랙홀을 만들려면은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어야 되고 중성자별을 만들려면 이제 그 중간 정도의 별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원래 모성 별이 죽고 나서 이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는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개수가 적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은 블랙홀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거죠. 그렇네요. 중력파를 내려면은 또 이거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또. 그럼 우리나라가 이 한국 중력파 연구 협력단이 이번 발견과 관련돼서 기여한 건 어떤 부분들인가요? 이걸 이제 중력파 연구 협력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라이고 사이언티픽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 1,000명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번 논문에도 1,00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낸 논문이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논문이네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죠. 때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국 사람은 14명이니까. 늘 이제 기자회견 할 적에도 그 얘기를 했고 한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늘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라이고 협력단은 어떤 조직인가 하면 굉장히 그 평등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논문도 심지어는 알파벳 순으로 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한국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크게 보면 이제 자료 처리 분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중력파 데이터가 나올 적에 데이터가 뭐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갖고 나오는데 어떤 때는 잡음이 심하고 어떤 때는 덜하고 그다음에 잡음이 또 중력파 비슷한 약간 중력파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이제 글리치라고 하거든요. 글리치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글리치를 우리가 분석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중력파를 실제로 이제 검출할 적에는 원래 이론적인 파형하고 그 검출된 파형하고 최적의 파형을 찾아요. 그때 이제 이론적인 파형이라는 게 진짜 이론적으로 완벽한 파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뭐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랄까 믿을만하다 그런 파형을 이제 소프트웨어에다가 포함시키는 작업을 했었죠. 그 파형을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거지만 갈수록 이제 복잡도를 더해가니까 처음엔 단순한 파형을 쓰다가 조금씩 복잡한 파형을 집어넣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같이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런 걸 집어넣고 그 우리가 중력 파원의 물리량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이런 파형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연구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이제 같이 리포트를 해서 뭐 지식들이 이제 축적돼서 같이 이제 나온 거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이 노벨상은 아까 1,004명 중에 뭐 누가 받게 되는 건가요? 심지어는 아마 한 분은 거기 저자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이제 노벨상을 3사람을까지밖에 안 줍니다.
평화상의 경우에는 단체에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상은 단체에 주지는 않고 그렇죠. 항상 개인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선이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세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가 돼야 되느냐? 누가 빠져야 될 것이냐? 현재 그 리더십이냐 아니면은 이걸 처음에 이제 제안하고 이걸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냐. 그러게요. 그래서 현재 리더들은 아무튼 이어받은 거니까 과거의 유산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걸 이제 처음에 제안하고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준 사람.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킵손이라고 아마 이미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인터스텔라 덕분에 많이 알려졌죠. 그분은 실험하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 이론하는 분인데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이론적인 근거를 이제 제공해 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실험하는 분인데 한 분은 MIT의 라이너 바이스라고. 그분은 아직도 MIT에 계시고 미팅 때마다 계속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논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드레버라고. 이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라이고 초창기에 이제 칼텍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해서 라이고의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이제 패브리페로 캐비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꼭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걸 제안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스코틀랜드에 돌아가 있고 아마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생존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세 사람 제가 말씀드린 킵손하고 와이스하고 드레버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사실 생존에 있으셔야 또 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상금 타면 회식하지 않을까요? 1,400명이 다 모여서. 뭐 저희가 회식할 돈은 늘 있습니다. $10,000,000. 와이스 그분은 그 코비에도 아주 중요한 코비. 역할을 했어요. 망원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코비 그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하는 코비 망원경. 그건 나도 모르고 있었네. 제가 지금 그 우주 배경 복사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완성 안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꽤 오래 전부터 쓰시고 계시던 것 같은. 원래 오래 써야지 좋은 책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낮춰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분명히 한 파트를 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여러 파트를 맡아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그 결실로 중력파가 결국은 검출이 되고 확인이 돼서 이제 올 초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진짜 공부를 들어가 보죠. 지난번에 우리 K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이영목 교수님께 중력파와 관련된 재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중력파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하도 많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지금 알파고 재난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알던 것도 다 다시 혼동에 빠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저희 K 박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천문학적 관점에서 좀 천체 관측하고 중력파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게 천체 관측하면 망원경이 떠오르지 중력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째서 이게 천체 관측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망원경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 라이고라는 말 자체가 그 뒤에 GO가 이제 알파고는 바둑이지만 라이고는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오브저버터리입니다. 오브저버터리요. 중력파 관측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관측이라는 거는 관측하려는 대상, 우리의 경우 천체죠. 천체에서부터 오는 어떤 신호를 잡는 게 이제 관측이죠. 그래서 망원경을 쓰는 이유는 천체에서부터 이제 빛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뭐 그 빛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고 눈엔 보이지 않지만 뭐 전파도 있고 X선, 뭐 감마선 그런 것도 다 이제 어쨌든 일종의 이제 빛이죠. 일종의 이건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광학망원경하고 전파망원경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다 전자기파를 관측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천체에서 천체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를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관측인데. 중력파도 마찬가지죠. 중력파도 천체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분석을 함으로써 그 천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아까 제가 뭐 블랙홀이다 얘기했던 것도 그 데이터만 보면 이게 블랙홀인지 뭐 중성자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문학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사실 망원경이 옛날에는 광학 망원경만 있는 줄 알다가 아직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전파 망원경, 이 안테나 거대한 이것도 사실은 우주를 보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코비 얘기도 하셨지만 또 위성도 많이 나가서 케플러라든가 뭐 허블이라든가 많이 관측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다 우주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나 존재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인데 중력파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다 전자기파인데요. 빛까지 포함해서 이거하고 중력파는 뭐 확실히 좀 다른 것이겠죠. 예, 뭐 다르면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네. 사실 천체를 관측하게 해주는 어떤 이제 매개 수단이 빛뿐이 아니라 또 중성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네. 중성미자. 예. 뉴트리노라고 하는. 예. 네. 그 중성미자 역시 그 천체에서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제 그걸 분석함으로써 그래서 중성미자도 그 사람들은 망원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 뭐죠? 슈퍼 카미오 칸테. 슈퍼 카미오 칸테. 그런 것도 망원경이라는 생각으로 또. 그렇죠. 네. 그걸 뭐 지상에서 만드는 저 중성미자를 특정하려는 장비가 아니고요. 네. 우주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네. 그 예. 지하에 이렇게 깊이 일본에 지하에 깊이 있다는 그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네. 뭐 약간 여담이지만 슈퍼 카미오 칸테 가지고 그 중성미자를 분석해서 중성미자의 그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진동을 그 밝힌 사람이 카지타 교수인데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2015년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은 일본의 그 중력파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노벨상을 잘 따라가시는 방향성이 아주. 거대 구조물에 특화된.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은 중력장이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변할 때 그때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럴 때 물론 뭐 빛을 같이 낼 수도 있지만 빛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측 그 블랙홀의 충돌 여기서는 빛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블랙홀이라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 중력파는 나오니까 약간 조심해야 될 건 중력파가 블랙홀 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블랙홀에 굉장히 가까운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중력장이 어떻게 격렬한 현상을 겪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려면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처럼 아주 밀집한 그런 천체만이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을 또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빛하고 중력파하고 같이 나올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호 보완적인 데이터를 주는 거고. 그렇겠네요. 예. 더군다나 제가 아까 그냥 중성미자를 말씀드렸는데 중성자별이 두 개가 충돌하면은 중력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중성미자가 따라 나오고 조금 있다 빛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를 다 관측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거죠. 패키지로. 예. 근데 중성자별은 블랙홀보다 질량이 더 작고요. 그 와중에 중력파 말고 예를 들어 빛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말하자면 에너지가 로스가 있잖아요. 그거를까지 디텍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중성자별은 이제 크기는 작지만 블랙홀은 되지 못한. 그러니까 블랙홀이 되려면은 중성자별을 뭐 아마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시키면은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그냥 멈춘 거죠. 그냥 딱딱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는 물질이 직접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물질이 충돌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고. 중성미자도 그때 나올 수 있고 핵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빛도 나올 수 있고 입자가속기의 거대화 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정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아무 말이나 하니까. 뭐 그렇죠. 충돌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보다는 훨씬 그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충돌을 시키는 거죠. 블랙홀이 부딪힌다는 건 그런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일단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중력장끼리의 이제
상호작용이죠. 한마디로. 블랙홀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그 속에 들어있죠.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블랙홀 개념이 원래. 근데 그 속에서 뭐를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충돌을 해도 물질끼리 충돌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충돌을 해도 안 빠져나와요. 걔네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럼 결국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블랙홀이 합쳐지는데 그때 에너지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블랙홀 두 개를 충돌시키면은 조금 가벼운 블랙홀이 돼요. 원래 두 개의 블랙홀보다 좀 가볍습니다. 이번에도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되는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높은 에너지인가 하면은 그 에너지가 만약 빛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우주 전체의 밝기보다 한 50배 정도. 50배요? 우주 전체의 밝기보다. 우주 전체 밝기 50배요? 예. 그러니까 그 은하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눈이 멀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은하 내 생명체를 다 멸종시킬 수 있어요. 그러게 여기 빛이 난 게 지금 뭐 가시광선이 문제가 아니고 강력한 감마선이라든지 X선 이런 게 다 높은 에너지의 빛이 나오죠, 당연히. 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그냥 뚫고 지나가면서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중력은 다행히 중력은 아주 그 부드러운 힘이기 때문에 그 막대한 에너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아무런 변화도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화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주창했던 것이 지금 증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럼 뭐가 증명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중력파의 존재가 증명됐다는 건데 사실 중력파의 존재가 증명됐다 하는 그런 관측은 뭐 1975년에 발견된 그 펄사 쌍성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증명이라고 해야 될지 중력파를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죠. 그 중력파가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론적으로도 중력파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아주 개성한 이론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한때 중력파라는 것이 그냥 수학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물리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던 시절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 한 1930년대까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사실 가장 혼동했던 거는 이제 그게 에너지를 과연 갖고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약간 혼동스럽게 남아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중력파라는 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듣기도 얼핏 당연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그걸 처음에 이제 혼동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어떤 천체가 중력파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은 웬만한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체, 무슨 별 이런 거로부터 나오는 건 너무나 약하고 그다음에 중성자별이 있더라도 혼자 있으면 뭐 거의 내는 에너지가 너무 약하고 뭐 아마 그 두 가지가 다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이게 수학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물리적인 거하고 이제 같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또 깨끗하게 정리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차드 파인만입니다. 농담 잘하시는. 이 중력파 뉴스가 막 나온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코미디 토크쇼에서 사회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아 그래 아인슈타인이 또 맞았다는데 아인슈타인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냐고. 100년째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인슈타인이 똑똑하다는 게 또 뉴스야 이러면서. 아니 뭐 그런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력파의 혼동 중간에 서 있던 사람도 아인슈타인입니다. 의심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좀 헷갈려갖고. 어쨌든 뭐 이럴 때마다 정말 느낍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혼자 힘으로 거의 막 이 상대성 이론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막 우주에서 중력파가 생기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느끼거나 일상생활에서 측정은 안 되지만 시공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계속 뒤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상적으로. 뭐 뒤틀린다기보다도 그냥 출렁출렁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때도 조금씩은 뭐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적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네, 이거 너무 못된 조크여가지고 방송에 넣든지 말든지 하셨는데 그 중력파가 디텍팅 된 다음에
왜 그 니네 엄마 시리즈 있잖아요. 미국 농담 중에 니네 엄마는 너무 뭐해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못된 농담을 하는데 다음 날인가 이렇게 뭐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농담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니네 엄마는 너무 뚱뚱해서 최저 목말 타면은 라이고가 중력파를 검출할 거야. 아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중력파는 검출을 못하지만 네. 무거운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검출기가 흔들흔들. 중력파 검출의 방해 정도는 충분히. 심지어 방해 조차 되시니까. 가벼운 사람이 걸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론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정도가 다르죠. 차라리 검출되는 게 낫겠네요. 방해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력파라는 게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검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검출을 한다. 이제 관측을 위해서는 중력파를 이제 봐야 한다라는 건데 이번에 처음 그게 된 건데요. 이 검출기는 분명히 관측기의 종류긴 하지만 일반 망원경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다릅니다. 예. 어떤 원리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예. 그 중력파 검출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망원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네. 망원경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바꿔줘 갖고 그걸 읽어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눈도 그 빛이 들어오면은 시신경을 자극해서 그걸 이제 어쨌든 전기 신호로 바꾸겠죠. 네. 그래서 뇌에다 전달해주고 뇌가 이제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중력파의 경우에는 너무나 그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떤 뭐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를 측정할 수는 없고 파를 그냥 직접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를 직접 측정한다는 건 뭐냐면 파가 지나가면은 이 공간이 조금 그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네. 그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데 네. 만약에 둥그런 염주가 있으면은 염주를 둥그렇게 이렇게 꿰매놓은 게 있으면은 옆으로 밀렸다가 위아래로 밀렸다, 옆으로 밀렸다, 위아래로 밀렸다 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변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형하는 정도가 크면 뭐 그냥 쉽게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워낙 그 정도가 작기 때문에 네. 이제 레이저 간섭계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간섭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이제 빛을 같이 섞어 갖고 네. 섞으면 이제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네. 높이 올라간 건 산이라 그러고 밑으로 내려간 건 이제 골이라고 하면은 네. 두 개의 빛이 산과 마주치면은 그럼 굉장히 밝아지고 골과 골이 마주치고 산과 산이 네, 그 네. 반대 산이 올 때 딴 쪽에선 골이 오고 그럼 이제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갖다 이제 간섭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레이저를 하나를 쏜 다음에 레이저를 두 군데로 직각인 두 군데로 다 이제 보낼 수 있는 그 빔 분할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45도로 해놓으면은 반은 반사돼서 한쪽으로 가고 반은 직진을 하고 하나를 쐈는데 두 개로 똑같이 나눠지는군요. 똑같이 네. 나눠져서 양쪽 끝에다 거울을 달아갖고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네. 되돌아온 걸 다시 빈 분할기로 가면 또 반은 반사되고 반은 이렇게 돼서 양쪽으로 또 나가는데 네. 한쪽을 이제 관측하는 대로 두고 한쪽을 이제 버리는 대로 이렇게 둡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갔다 온 그 차이를 위상 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위상 차이를 보면은 이 상대적인 거리죠. 상대적인 길이를 처음에 위상 차이를 똑같게 해놓은 다음에 계속 보고 있으면은 얘가 흔들리면은 네. 위상이 바뀌면서 얘가 밝기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산과 골이 살짝 어긋나면서. 원래는 정확히 동기화되어 있던 거죠. 예, 원래 동기화 시켜놓고 네. 그렇지만 정지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행히 중력파는 늘 오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평소에는 안 오고 있는 상태 그걸 갖다 록이라 그러는 록. 네네. 잠가놓는다. 네네. 그리고 잠가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흔들리면은 이제 여기 밝기가 변하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걸 측정하는 건데 간섭기를 이용하면은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길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파장이 지금 레이저 이번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1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조그맣게 만들어도 한 1마이크론 정도 변하는 건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건데요. 네. 근데 1마이크론 측정해 갖고는 중력파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한 수백만 배 더 이제 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 내가 아까 이제 산과 골 이걸 말씀드렸는데 네네. 만약 강한 레이저를 쏘면은 밝을 적에 들어오는 레이저를 이제 광자로 환산해 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해지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를 갖고 자에서 1mm 간격으로 이제 눈금이 져 있다. 그럼 네. 우리가 이걸 재 갖고 1mm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거기다 저 현미경을 갖다 놓고 이걸 확대시켜 놓으면 1mm에 또 1000분의 1도 그 나눠서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빛의 경우에 이제 현미경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광자를 세는 거 실제. 광자를 세면은 예를 들어서 광자 한 1쪽에는 굉장히 쉽게 들어오거든요. 1쪽에 세면은 쭉 줄 세워갖고 한 개 하고 1쪽에 하고 그 사이를 쪼개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쪼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대박이다 진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1쪽에가 순차적으로 쫙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정확도는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사실 정확하게 루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쪽에가 들어오면은 1조분의 1만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루트를 취하면 100만이거든요. 100만 분의 1. 파장을 100만 개로 또 쪼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1마이크론은 거기서 중력파 측정하기엔 너무나 큰 숫자라서 이거는 쓸모가 없지만 너무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양자 한계라고 그러죠. 그 양자 한계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수준까지 이게 측정이 가능하군요.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가지고 유의미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세는 거죠? 알바들이 이렇게 세지 않아요? 광자 세는 건 굉장히 쉬워요. 광자 세는 거는 광자 하나 들어올 때마다 전류가 퍽퍽 튀거든요. 그러니까 펄스라고 하는데 펄스 같은 거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도 1초에 한 100만 개 정도는 쉽게 셉니다. 그러니까 광자 하나 들어오면 전자 하나 튀어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자 하나 튀어나가는 게 워낙 샤프하기 때문에 그 전자 톡톡톡 튀는 걸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측정기가 고도 읽어가지고 몇 번 튀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전자 자는 거죠. 실제 검출기는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이제 더 복잡한 것이 그걸 뭐 신뢰도 있게 하기 위해서 광자를 늘 세고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물론 기계 컴퓨터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다크포트라 그래서 산과 골이 항상 맞게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밝아지면은 거울을 약간 움직여요. 거울을 움직여서 그 밝아진 걸 없애버립니다. 그걸 갖다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없어지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울을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력파 때문에 공간이 얼마만큼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거울이란 건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나도 그거는 진짜 실험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그 얘기만 듣고 그 이제 실험하는 분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지 않고 옆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 뭐 쉽지 그거 뭐 어렵냐고. 그게 무슨 원리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가 이걸 밀적에 실제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나사 같은 걸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릴 적에 1mm가 움직인다면은 이걸 또 뭐 1도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게도 나눌 수 있고. 그래도 그렇죠. 그게 우리 왜 공학자님 오셨을 때 한 번씩 저희가 농담 같이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제 100만 분의 1 마이크론 움직여야 되니까 공학자들 알아서 만들어라 이런 공학자들 어떻게든 해온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은 참 쉽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은 들어보면 제가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걸 구현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만약에 예민한 기계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람 무거운 사람 물론이고 이제 차 뭐 이런 거 지나가는 것도 다 그거를 이런 원리적인 간섭계는 19세기에 이미 만들었어요. 그 마이클 솔몰리 실은 그 간섭계가 기본적으로 그 원리였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키운 겁니다. 그거를 뭐 수천만 배 키우고 수천만 배 더 정밀하게 만든 뭐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무수한 노이즈가 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아무리 한적한 데 있어도 그거를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 제거 가능한 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너무 많이 흔들려서 지진이 났다. 그 정도 이제 어느 한계가 있지만은 그 원리가 뭐냐면은 어쨌든 땅에다 고정시켜 놔야 되거든요. 바로 거기다 이제 뭘 매달면은 이 줄을 이렇게 이제 추를 길게 매달아서 여기다 무거운 걸 달아놓으면 위에를 이렇게 흔들어도 추는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런데 그걸 여러 단계를 하면은 나중에는 요게 뭐 저 움직이는 정도를 수백만 분의 1 이 정도로 낮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너무 많네요. 원리적으로 역시.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공학자가 이제 그거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거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건 뉴턴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제 뉴턴은 이제 중력 법칙, 그 만유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땅이 내가 이 붙여놓은 자리가 움직이는 거는 제거가 되는데 저 먼 데서부터 이게 지진파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진파는 이제 땅의 밀도가 우리는 거의 못 느끼지만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중력이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 조금씩 저 출렁출렁해요. 중력 자체도. 그런데 중력은 차단이 불가능한 힘입니다. 그게 이제 노이즈가 되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잡음이 아주 저주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지상에서 쓰는 검출기는 약 수십 헤르츠에서부터 한 수 킬로 헤르츠 그 사이의 거를 관측할 수 있게 돼 있지 수십 헤르츠 미만으로 떨어지면 벌써 이제 그 노이즈가 중요해져 갖고 그 뉴턴 잡음은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보통 패시브하다고 그러는데 패시브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걸 내가 그냥 못 흔들리게 막아놓는 거. 패시브하기는 절대로 안 되고 만약 가능하다면은 그걸 실제로 측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면은 되는데 그게 워낙 그 약한 힘이라서 측정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중력파 검출기를 뭐 만들려고 우리도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검출기가 그런 걸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이론적인 단계고 아직 공학적인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었는데 어쨌든 이론적인 것이 가능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가능해진 게 이제 우리 역사의 발달 과정이거든요. 아마 가능해질 거예요. 그 어댑티브 옵틱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기 흔들리는 거는 보증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기 흔드는 걸 측정을 해서 보증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우주에 띄어 올리는 그 중력파 검출기들은 이런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라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km 거리 그리고 이게 미국에 지금 2개가 워싱턴주하고 루이지애나주하고 2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래서 4km 정도 되면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현이 되는 건가요? 뭐 성능이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그 검출된 중력파의 세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구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지구가 납작해졌다가 뚱뚱해졌다가 납작해졌다가 이걸 반복을 했는데 지구의 이제 지름은 한 13,000km 좀 넘습니다. 근데 그 지름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하면은 10만 분의 1 나노메타 정도 변했습니다. 지구 전체가요? 10만 분의 1 나노미터. 10만 분의 1 나노메타가 찌그러졌다, 이쪽으로 찌그러졌다. 그 제일 강한 게 올 때 앞에서 약하다가 이제 차츰 강해졌는데 제일 강할 때, 약할 때는 그거보다 이제 한 제가 나가서 해머 같은 걸로 땅을 한번 꽝 쳐도 그 정도는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조류 같은 거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변하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달에 의해서 훨씬 많이 변해요. 그걸 측정을 한다. 그걸 측정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중력파도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0Hz는 돼야지 이제 측정이 시작되고 수 킬로헤르츠까지 하는데 이번 블랙홀은 150Hz에서 딱 그냥 뭉쳐버렸으니까 그 이상 이제 고주파는 안 나온 거죠. 파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해지는 게 이게 전자기파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파장 길이만큼이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지.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Hz다. 그럼 그 파장이 3,000km인가요? 30만 100으로 나누면 3,000이죠. 3,000km의 그 파장을 갖고 있는 건데 그 파장만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파장 바깥으로 나가면 또 이제 반대로 늘어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결에서도 파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그러니까 출렁출렁하는 간격이 수천 킬로미터 그렇게. 그게 이제 파장이죠. 그럼 그 중력파도 전자기파처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블랙홀이 있으면 중력렌즈 효과를 그것도 똑같이 겪게 되죠. 진짜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과학 방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태양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태양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인한 중력의 영향을 느끼는데도 8분 몇 초가 걸리는 거잖아요. 네. 저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모릅니다. 그 바로 알 수 있으면 중력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당연한데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아까 그 이제 얼마나 민감한 걸 측정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진동수, 그 진동수 영역에서만 그게 그 정도 민감한 거죠. 이제 아주 저주파로 가면은 그걸 이제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좀 더 큰 게 와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4km인 이유는 사실은 한 1000km 정도까지 키우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이게 중력파 검출기가 파장보다 더 크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중간에서 캔슬돼 버려요. 요 부분은 줄어들고 요 부분은 늘어나고. 그래갖고 너무 크면은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팔이 길다고 좋은 게 근데 4km는 좀 짧은 거죠. 4km는 너무 고주파만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중력파 검출기 그 라이고는 4km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그런 검출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배가 한 300배.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거울이 있으면 그 사이에다 또 거울을 하나 또 놔요. 그럼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된 그것도 이제 위상의 문제인데 위상이 딱 맞는 순간에 이렇게 딱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반사율을 가지고. 그거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페브리페로 간섭계라고 해서 뭐 천문학에서는 뭐 저 이미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문학에 쓰는 요만한 걸 쓰고 있지만 이제 4kg짜리 페브리페로는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거의 한 300배 정도를 늘릴 수 늘린 효과를 1000kg 이상 정도의. 그렇지만 이제 더 늘려놓으면은 너무 늘려놓으면은 파장보다 훨씬 커지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상쇄가 돼버려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다 올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뉴턴 잡음이니 뉴턴 잡음은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이제 굉장히 뭐 먼 데서 오는 선체가 다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적을 거고 그 지진 잡음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주파에서 관측고. 그러니까 저주파로 관측을 하지만 고주파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주파가 되면 이게 200만 킬로미터, 300만 킬로미터가 되면은 한 100분의 1 헤르츠, 뭐 1000분의 밀리 헤르츠,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파장이 그보다 더 길지. 이게 저 고주파가 되면 이제 파장이 거의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사실 아까 지구가 이제 10만 분의 1 나노미터만큼 움직였을 텐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 진폭이 큰 것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진폭 자체로 보면은. 근데 이제 저주파로 가고 저주파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진폭이 커요. 거기는. 그래서 뭐 진폭으로 따지면 크지만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저주파. 그 저주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10,000분의 1 헤르츠에서부터 100분의 1 헤르츠. 그 사이에 있는 저 중력파를 관측하려고 하는 거고.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중국은 더 길게 그 더 길게 하면은 더 저주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광대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력파도 실제로 천체에서 나오는 중력파는 더 넓은 범위의 진동수를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검출기가 모든 걸 다 그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동수는 중력파를 내는 천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고는 이제 태양 질량에서 뭐 태양 질량이 수십 배 정도 되는 걸 관측할 수 있다면은 저 리사 이 리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 리사라고 있었는데 이자를 붙인 이유는 미국이 이제 거기서 발을 뺐습니다. 자기네 돈이 없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건 유럽에서 시작된 거라서 단독으로 해야 될 텐데 리사 개념으로는 할 수 없고 조금 뭔가 축소를 해야 되니까 축소했다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고 뭐 진화됐다. 그러나 거기서 복합적인 뜻도 있죠. 유럽의 이자이도 하니까 아무튼 이코노미. 리사가 그 커버하는 진동수가 있으면은 뭐 중국에서는 그런 거보다 조금 낮은 진동수를 해서 더 무거운 블랙홀을 보자. 뭐 그런 뜻이죠. 갑자기 생각난 게 왜 저희 우주 초기 생성 초기에 중력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이런 거대한 검출기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접근해 볼 수 있긴 한데 아직도 그 진동수는 더 낮습니다. 네, 훨씬 더 큰 걸 만들어요. 예, 그렇게 큰 거는 이제 만들기가 힘드니까 뭔가 다른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고 실제로 아마 저 배경 복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거긴 한데 전경 그 앞에 있는 어떤 오염원 비슷한 게 그걸 제거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지난번에도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바이셉이었나요? 네, 바이셉2. 아마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아,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기 보니까 뭐 또 뭐 양성자 지름의 1000분의 1의 변화 이 측정이 가능하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만 분의 1 나노미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양자 한 개 이상의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양자 한 개죠. 고지점. 양자 한 개라는 건 아까 그 중성자나 뭐 양성자를 직접 하나를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그 입자들이 있는 표면을 측정하는 거니까 표면의 정밀도는 그 하나의 정밀도보다는 훨씬 정확한 거니까. 근데 양자 한 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를 쐈을 적에 레이저 그 광자 숫자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광자 숫자를 늘리면은 양자 한 개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를 너무 높이면은 또 레이저 때문에 이 거울이 흔들려요. 근데 그건 이제 저주파로 가면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주파에서 감도를 높이면은 저주파에선 감도가 나빠지고 저주파에서 감도를 높이려면 거울을 무겁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거울도 자그마치 40kg짜리 거울인데 빛으로 거울이 밀리는 거죠. 공학 때문에 밀리죠. 그래서 그걸 아마 뭐 한 100kg나 뭐 1톤 이렇게 하면은 그 저주파 고주파 다 안 밀리니까 거울이 레이저에 밀리다니. 저는 그 망원경도 그렇고 그 거울을 또 그렇게 섬세하게 깎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뭐 거울이 울퉁불퉁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울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게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검출 거리에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 라이거 이번에 관측한 거는 이제 소위 어드밴스드 라이고의 첫 번째 관측이다. 그래서 O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어드밴스드 라이고가 이제 가지는 이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까지는 못 간 거고요. 어드밴스드 전에 그걸 이니셜 라이고라고 하는데 이니셜 라이고보다는 성능이 좋아진 거고 그 어느 정도 좋아지는가 하면 어드밴스드 라이고와 이니셜 라이고 사이는 한 10배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간쯤 돼서 한 3배 정도 성능이 개선된 거죠. 근데 이제 3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보통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3배 정도 늘어나야지 면적이 넓을수록 이제 멀리 볼 수 있는데 지름을 2배 키우면은 면적은 4배가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리는 다시 이제 2배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라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가 그러니까 중력파는 신호가 거리에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빛의 경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3배만 높여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리가 3배가 늘어나는 거죠. 3배가 늘어나면은 어차피 우주가 큰데 뭐 3배 정도 별게 있겠냐 싶지만은 그 저기 최적이 부피가 27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배 되는 부피 내에는 27배 많은 은하들이 있고 과거에는 1년에 하나밖에 볼 수 없었던 거를 이제 1년에 27개까지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성자별은 이제 신호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은 10억 광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요번 것이요. 충분히 넓은 것 같은데. 근데 10억 광년은 사실 천문학자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작은 주변인가요? 주변. 왜냐하면 전체 우주의 한 100만 분의 1 부피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원해. 그리고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는 한 30억 광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관측한 건 13억 광년 떨어져 있었으니까 실제로 뭐 굉장히 강했던 신호죠. 그 첫 번째 그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관측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에 정확하게 한 8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가동을 시작한 게. 근데 이제 약간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게 처음에 시작한 거는 소위 그 공학 가동이라 그래서 공학 가동은 여전히 이제 뭔가를 그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가동이고 과학 가동이라 해야지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건데
그전에는 공학가동하고 다시 이제 좀 조정하고 공학가동하고 조정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공학가동 그 8번째 공학가동인데 그거는 이렇게 돌려보면서 성능이 그대로 나오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끄지 않고 계속 그냥 과학가동으로 가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학가동이 8월 중순에 시작됐고 그걸 과학가동으로 바꾸려고 한 게 사실 8월 14일 이후입니다. 근데 8월에 그 바꾸기 이미 전에 이제 관측이 된 건데 이미 그 공학가동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끄지 않고 그대로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공학가동하고 과학가동하고 큰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그거를 가동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 중단하는 거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래 그 디자인 성능까지는 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성능으로 가려면 또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저도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레이저 파워예요. 레이저 파워를 원래 200와트까지 올릴 거거든요, 저게. 근데 이번에는 20와트를 갖고 한 거. 근데 왜 그냥 스위치 돌려서 200와트로 하지 왜 20와트로 했느냐. 200와트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레이저가 너무 강해지면은 손상이 올 수도 있죠, 잘못하면은. 거울이 밀리지. 뭐 밀리는 건 다 계산할 수 있지만. 불탄다거나.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시운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KTX도 처음에 만들면은 처음부터 300km로 달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6개월에서 뭐 많으면 한 8개월 정도 이제 정지를 시켜 놓는데 아까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해서 아마 그 실험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휴가도 보내려고 그러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 관측이 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했습니다. 한 1월 중순까지 했고 지금은 완전히 다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손을 보고 이렇게 다시 열 그런 생각이군요. 실험하는 사람들은 스탑했을 때 더 바쁘죠. 그냥 가서 또 이거 뭐 고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나사도 조이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뭐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봤지 그 속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 진공통으로 돼 있는데 그 해체돼 있는 상태를 제가 본 거는 그 라이고는 못 봤고요. 볼고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거 거기 가서 저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뭐 다 뜯어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보면 전부 다 쇳덩어리에 뭐 유리는 다 모르다 쌓아놨지. 뭐. 이게 그래서 라이고가 미국에 2개가 있고 또 말씀하신 버고가 있고 또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인도에 짓고 있는 그 MOU를 체결해서 짓고 있는 그것도 있고 또 뭐 일본에도 뭐 만들고 있다라고 뭐 카그라라고 그러나요? 카그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만 2개가 있단 말씀이죠. 저희 생각에는 이게 돈 낭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거 어차피 지구로는 중력파는 비슷할 것 같고 그런데 중복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왜 이런 걸 이렇게 비싼 걸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그 아까 노벨상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건 한 개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잡음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신혼지 잡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크라이테리아가 뭔가 하면은 2군데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2군데 똑같은 신호가 들어와야지 이게 진짜지 한 군데만 들어오면은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3군데를 해놓으면 물론 더 좋겠고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부터 이거 사실 3개를 만들었어요. 그 저 루이지애나주에 하나하고 그 핸포드 그 워싱턴주에 2개를 했는데 2개가 보이기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 진공통은 하나인데 그 통에다 중간에다 거울을 하나 또 달아놨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2군데서 쏴갖고 하나는 중간 갖다 되돌아오는 검출기. 그러니까 그 검출기하고 뭐 거울 이런 건 그렇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진공 파이프는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뭐 크게 그 더 투자하지 않고도 물론 뭐 거기에 들어가는 거울이니 뭐 이런 거 다 비싼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뭐 어쨌든 이거 파이프를 또 하나 세우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군데서 동시에 봐야겠다. 그런데 2군데보다는 3군데가 더 이제 신뢰도가 높으니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독립성이 그렇게 많이 보장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무슨 뭐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똑같잖아요. 흔들려도 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한 군데다 두 개를 한 군데다 놓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부품이 세 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만 해놓고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원래는 호주 사람들이 갔다가 호주에다 건설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보기에는 물리 실험이거든요. 그리고 호주는 뭐 천문학에 관련된 그런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천문학에 밀린 거죠. 저는 뭐 천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을 두둔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그렇게 불가능해지니까 인도 학자들이 갑자기 이제 원래 인도 사람들이 호주에 건설하는 걸 같이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인도로 갔기 때문에 그 인도는 라이고 인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네. 그 라이고 부품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얘기군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벌고는 원래 이제 그 이태리에서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네네. 이태리는 참 갈릴레오의 후손답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뭐 유럽연합 단위도 아니고 그냥 이탈리아 예, 이탈리 독자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파트너가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네덜란드. 네.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은 벌고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라이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데 이태리하고 그 몇몇 나라가 이제 벌고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거기가 재정적으로나 뭐 인적 자원으로 보거나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이태리의 전통이라는 게 전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되면은 아까 동시에 이제 신호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근데 네. 동시면서 동시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최대 10ml초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거리가 3,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서 오면 10ml초 네. 떨어져서 올 거고 약간 비스듬하게 오면 그거보다 이제 좀 작게 올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또 하늘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네. 세 개가 있으면은 원을 세 개를 그려갖고 세 개가 만나는 점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개가 만나는 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양쪽 반대편에 그렇긴 한데 그거는 구별할 수 있어요. 시차를 가지고 구분이 가능한가요? 아니 시차만 가지면 그 두 군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조금. 네. 그래서 편광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어서 한 군데는 이 신호하고 맞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개가 있으면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어느 하늘에 어느 방향에서 오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 떨어지는 이유는 이 중력파는 시간에 대한 시간을 특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거라서 어디를 신호가 들어오는 시점이다.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 하는 게 좀 애매해요. 약간. 네. 그러니까 몇 밀리초, 한 1, 2밀리초 정도의 저 오차가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감마선 같은 거는 뭐 마이크로초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서의 그 오차로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세 개를 갖고 하면 한 점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오차 범위가 아주 신호가 강해야지 한 10도. 10도면은 뭐 어떻게 되나 한 뼘이 좀 큰데요, 10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도 내에는 뭐 은하가 수천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쓸모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떤 천체에서 왔는지를 정하기엔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제 4개가 있으면 그 좀 더 정확해지고 5개가 있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2개를 가동을 시키는데 실제로는 그 24시간을 가동을 시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씩 꺼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오차를 벗어났다든지 뭐 그러면 다시 꺼서 거울은 그건 진공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동률이 한 80%가 좀 안 돼요. 네. 24시간 돌려도 그러면 이제 2개가 동시에 가동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달 동안 돌렸어도 우리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는 한 2달 반 정도 데이터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3개가 있으면은 저 3개 중에 3개가 뭐 동시에 다 가동할 확률은 적지만 최소한 2개가 가동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4개가 되면 더 높아지고 5개 되면 더 높아지고 이제 그런 어차피 이거는 한 번 뭐 중력파를 한번 검출하고 말 게 아니고 관측하려는 목적을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버거는 검출을 못한 건가요? 이번엔 가동 안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업그레이드 작업하고 있었고. 버거 쪽 분들은 좀 속이 쓰리셨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그렇지만 뭐 라이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평등한 조직이고 네. 버거 멤버하고 라이거 멤버는 원래 이제 구별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순수 라이거 멤버만 따지면 아마 800명이 이제 안 될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걸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운영하자. 그래서 라이고 버거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이제 한 1000명이 된 거고 버거에도 똑같은 크레딧을 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조만간 세 개가 동시에 측정하는 중력파 소식도 조만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게 금년 이제 하반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버거하고 라이고 두 개하고 합쳐 세 개를 동시에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라이고는 그때쯤 되면 이제 금의 감도 또는 그거보다 약간 높아진 그 정도 감도를 유지할 텐데 버거는 처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감도에 가지 못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가 사람도 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지난 3월에 그 콜라보레이션 미팅이 있었는데 아까 줄에다 매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건 그 줄하고 요 거울하고 같은 재질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유리 섬유 같은 거죠. 유리 섬유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접합 부분이 깨졌다 그래요. 그래갖고 뭔가 원래 이제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쓰려는 디자인은 할 수가 없고 뭔가 이제 임시로 해서 이제 가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감도가 아마 충분치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주 강한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세계가 다 보겠지만 대개 이제 신호라는 게 많이 보는 게 그 감도 최대 감도 부근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 신호가 강하다. 그리고 중력파가 이제 강하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홀이 내고 또 중성자별이 내고 그러면은 뭐 그 외에 다른 천체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중력파 검출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중력파는 낼 텐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중성자별 혼자 있는 중성자별은 굉장히 빨리 돌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약간 그 표면이 조금만 울퉁불퉁하면은 그럼 중력파가 나옵니다. 그때도. 네. 이제 그 대신 그런 것들은 그런 저 중성자별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은하에. 네. 지금 아마 알려진 것만 해도 한 1000개인가 2000개인가 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내는 파 자체는 약하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검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꽤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모델을 좀 해봤어요. 혼자 도는 중성자별이 얼마나 센 중력파를 낼 수 있을까. 그런데 라이고 갖고는 너무 이제 관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지 않을까. 그거보다 이제 감도가 훨씬 좋은 게 이제 되면은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성자별이 우둘투둘하다는 것도 좀 살짝 어떤 형상일까? 네. 그래서 중성자별은 워낙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둘투둘하기가 힘듭니다. 조그만 일도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면 그 중력이 딱 잡아당겨갖고 다 평평하게 만들어버릴 텐데 어딜 나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본 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그게 가끔 가다 회전 속도를 갑자기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낮추는 거를 저기 스타퀘이크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지구의 얼스퀘이크 그거 같은 현상을 왜냐하면 중성자별은 저 껍데기가 좀 딱딱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탕 어떻게 튕겨나간다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전이 속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요인을 이제 그런 걸로 그 중력파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모델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해보니까 좀 약하긴 한데 잘하면은 그런 것도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색외성이라고 해갖고요. 백색외성은 중성자별보다는 훨씬 큽니다. 지구만 해요. 근데 질량은 이제 지구의 한 수십만 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은 별이고 살아있을 때 좀 더 질량이 커지면 그게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질량이 더 크면 블랙홀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백색외성은 굉장히 많아요. 백색외성은 굉장히 많고 이미 뭐
우리 K 박사가 관측한 데이터에도 백색 해성들이 들어있고 그런데 백색 해성이 또 쌍성을 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중력파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서로 이제 공전을 하는 그때가 이제 어쨌든 혼자서는 중력파를 잘 내기가 힘들어요. 백색해성은 쌍성 정도 돼야 이제 중성자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쌍성 상태에서 충돌을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안 백색해성은 워낙 많으니까 그건 쌍성도 많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백색해성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공전 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그 라이고르는 관측할 수 없고 저주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사나 이런 저주파 검출기로 가면은 이제 천체가 굉장히 많아지죠. 거기서 관측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초신성인데요. 초신성은 그야말로 격렬한 폭발을 하는 거니까 그때도 역시 초신성이 뭐 완전히 그 공 모양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면은 중력파를 안 낼 거고 이제 폭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대칭성이 있으면은 그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중력파를 내는데 역시 아까 그 중성자별 쌍성이나 블랙홀 쌍성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중력파를 냅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은 우리 은하에서 터지는 정도는 관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 은하에서는 아주 띄엄띄엄 터지기 때문에 한 100년에 하나 뭐. 그 질량이 있고 가시광선이 안 나오는 걸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다크매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암흑물질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중력파가 어떤 새로운 관측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뭐 암흑물질이 뭔지도 좀 알 수 있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흑물질은 우리 은하에 그냥 골고루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골고루 퍼져 있는 거는 중력파를 내질 않습니다. 내더라도 뭐 굉장히 천천히 2억 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블랙홀하고 암흑물질하고 연결하는 이론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중력파 관련된 그 기사가 3월달 되면서 뚝 끊어졌는데 중력파 다음은 무엇인가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중력파는 됐으니까 암흑물질 연구해야 돼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던데 그걸 보면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암흑물질은 이제 요즘 물리학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모르는 입자. 그런 입자. 그런 거라서 이제 중력파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암흑물질 중에는 이제 블랙홀도 이제 안 보이니까요. 블랙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목성 같은 그런 행성도 사실은 목성은 이제 태양에 가까우니까 빛을 내지 우리가 뭐 먼 데서 보면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아닐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블랙홀은 모순적인 그런 천체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그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는 사실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가 밝은 게 아니라 블랙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빛을 내는 천체가 퀘이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쌍성이라 그래서 그건 뭐 우리 은하 밖에서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블랙홀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블랙홀의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블랙홀 근처로 물질이 움직이면은 굉장히 빨리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된 물질들은 뭐 충돌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빛을 많이 내죠. 그래서 퀘이사는 이제 블랙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원단 모양으로 가스가 돌면서 가스가 이렇게 마찰을 하는데 그때 내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보다 더 효율이 높아요. 핵융합 에너지는 1g을 연료를 쓰면은 0.007g만큼의 질량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블랙홀 주변에서 돌면은 1g이 떨어지면 0.1g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10% 부가세. 부가세 빼는 거예요. 굉장하네요, 10%면. 예, 그래서 최 팀장이 좋아하는 강척 원반. 네, 바로 그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 중력파도 아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왔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블랙홀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블랙홀이 빨려 들어가면 10%가 에너지로 나오고 두 개 비슷한 질량의 블랙홀이 돌면 5%가 에너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개가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5%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거는 블랙홀 쌍성계인 거죠. 그래서 이 좀 발견하기 그나마 좀 쉬운 블랙홀의 쌍성계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 회전하는 뭐 중성자별이라든가 백색해성 이런 거는 좀 혼자서는 쉽지 않겠네요. 발견하기가 그다지. 아무튼간에 우리가 중력파 검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낼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중력파 천문학이라고.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속으로 중력파 천문학 생기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학문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는 그 학문 분야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전파 천문학이라는 말도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그렇죠. 관측을 하면서 그 데이터로다 이제 뭔가를 알게 된 거. 전파 천문학이라 하는 것처럼 중력파 천문학도 뭐 중력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력파 천문학을 우리가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블랙홀 쌍성을 이제 처음으로 봤고 블랙홀 쌍성은 다른 방법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후의 순간을 봤지만 그 과거까지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더 큰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점점 중력파를 내면서 궤도가 작아지고 궁극적으로 충돌을 했다. 그런데 질량은 태양 질량의 몇 배. 그러면 그런 천체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블랙홀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사실은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겁니다. 여태까지 본 거는 굉장히 간접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도 불과 10% 내외의 오차로다 질량을 측정했다. 지금 다른 방법은 블랙홀 질량 측정의 오차가 한 2배, 3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그럼 지금은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 궤도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제 블랙홀이 있고 그 저기 보이는 별이 이제 궤도를 돌고 있는 건데 이게 궤도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큰 오차를 이제 수반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에너지를 이제 직접 측정해서 그 추정할 수 이게 충돌하는 건 중력 파형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좀 다른데 정확한 건 잘 모른다는데 거기에 말하는 정확도는 이제 좀 두세 배는 아닌. 그건 아주 미세한 그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 중력 파형은 이론적으로 잘 계산할 수 있고 이번에 측정이 됐고 두 개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정말 이론적인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그 파형을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질량도 측정하고 거리도 측정하고 뭐 그렇게 그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오차 얘기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질량 오차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내외다. 여태까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는데 거리는 상당히 오차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거리 오차가 있는 이유는 역시 궤도면이 이렇게 있는지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이것들이 발견될 거거든요. 계속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질량이 거기에 몰려 있느냐, 아니면 골고루 퍼져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공간상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천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최초의 중력파 검출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블랙홀 직접 관측이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확인을 한 정말 여러 가지로 패키지로 거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좀 얘기하던 거하고 좀 안 맞는 지금 분위기일지 모르겠지만 왜 알파고도 바둑한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둑한테 이김으로써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중력파 검출도 중력파를 검출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관측 방법과 완전히 새로운 천문학의 분야를 연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중력파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박사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엘리사가 됐던 뭐 버고가 됐던 라이고가 됐던 다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검출하는데 중력파는 이렇게밖에 검출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방법인데 그거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토션 막대기라 그래서 토션이라는 게 비틀림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에다가 막대기를 걸어놓으면 중력파가 지나가면은 이 십자가 모양으로 막대기를 해놓으면은
십자가가 정확하게 이쪽 부분이 90도보다 적어졌다, 저쪽 부분이 90도보다 적었다. 이게 반복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틀림을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역시 중력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역시 말은 쉽네요. 느낌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커도 되지 않을까. 너무 거대하진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틀림을 측정한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막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측정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래서 측정 원리를 어떤 걸 적용하는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거 역시 레이저로 측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양쪽 끝에다 레이저를 쏴갖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레이저 말고 초전도체가 있는데 초전도체를 이제 금속 막대기가 있는데 금속 막대기에다 초전도체를 자기장으로다 떠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금속 막대가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가면 전류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걸 그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전도체로 띄워놓는 건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예, 마찰을 없애요. 마찰을 없애고 순수하게 얘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저온으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크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크게 할 수가 없죠. 그 금속 막대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최대 크기로 생각하는 게 한 100m 정도. 100m. 아이고 작지 않네요. 근데 100m만 되더라도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3차원 구조를 만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까 중력파 검출기는 방향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3차원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성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네요. 네. 여기로만 짝으로 2개씩만 하더라도 요쪽 거, 요쪽 거 또 2개씩 하면 이제 세 가지 성분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측정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일단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뉴튼 잡음이라고 그 제거하기 굉장히 힘든 잡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측정하는 거는 순수 뉴튼 잡음에 의한 성분만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물론 다른 그러니까 중력파 신호가 있는 성분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숫자가 9개를 측정할 수 있는데 9개 중에서 뭐 이제 대칭성을 부여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저 6개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중력파에서 필요한 건 2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중력파하고 상관없는 성분인데 그 성분의 대부분은 이제 뉴튼 잡음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튼 잡음은 이제 모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제 아직은 약간 좀 이론 차원입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저주파를 이제 측정할 수 없으니까 10Hz 이하를 측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뉴튼 잡음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거하고 나면은 한 10분의 1Hz에서부터 한 10Hz까지도 측정할 수 있고 거기 감도가 저 라이고보다 훨씬 좋습니다. 리사보다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이가 사실 비어있는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역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번에 검출된 블랙홀 쌍성도 그 주파수 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주파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며칠 정도 전에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금방 충돌할 거다. 또 어떤 거는 이제 뭐 한 달쯤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1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그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요? 예,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연구 중이죠. 또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전체에서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거야, 뭐. 저희는 방송에서 KMT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가장 큰 망원경은 아니지만 너무 저희는 쿨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라는구나. 근데 중력파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도 계속 뭐 라이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한국에서 이런 것이 지금 뭐 연구가 되고 있고 어쨌든 구상이라도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이제 방식으로 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작비도 훨씬 덜 작으니까 좀 겠죠. 그런데 제작비를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거를 추정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우리가 뭐 가격이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뭐 한국형 뭐 해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예산 집행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좀 이런 건 뭐 일리가 있잖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는 한 1m짜리 진짜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보고. 그거는 돈 별로 안 들 테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정해지면 예산에 맞춰서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실증용 모델 같은. 그다음에 한 30m짜리 만들어 봐서 이제 진짜 이걸 확장성이 있는가를 좀 보고 그게 성공할 경우 이제 100m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100m는 그건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시간이 물론 걸리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를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중력파의 의의라는 것이 참 물리학적 의의도 있고 천문학적 의의도 있는데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렸던 얘기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 검증됐다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얘기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들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을 관측하는 또 처음으로 관측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성자별에 나타나는 그 스타퀘이크 저희는 진짜 그 중성자별이라는 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밀도가 거의 뭐 원자핵 밀도에 가까울 정도로 그것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게 표면에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중성자별은 거의 완벽한 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완벽한 구죠. 완벽한 구인데 역시 그 이제 고체 상태가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적인 그런 회전을 빨리 하니까 그쪽으로 늘어나는 이런 것도 이제 관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빅뱅 대폭발 때 만들어진 중력파 검출도 어쩌면 나중에 이제 감도가 높아지면 또 이것도 그 어떤 모델에 의하면은 이제 저주파뿐이 아니라 고주파에서도 나온다고 돼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아마 곧 나올 논문 중에 하나는 초기 우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죠. 인플레이션 때 나온 중력파까지 이제 보려는 그런 모델하고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한계, 우리가 한계라는 것은 이제 이 정도 감도까지는 갔지만 거기에는 없었다. 근데 그 한계가 실제로 어떤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잘하면은 지상 검출기 성능이 좀 더 좋아지면은 거기까지 이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8만 년 후에 그 소위 말하는 게 빛이 빠져나온 빛이란 건 이제 전자기파 전부 다 얘기할 텐데요. 빠져나온 그 시점 이전은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중력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력파로는 이걸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좀 흥분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론뿐만 아니고 길이 실제로 열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 천문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은데 진짜 뭐 암흑 물질이 정확하게 뭔지 암흑 에너지는 도대체 뭔지 기타 등등 이런 상황들을 이 새로운 중력파 천문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찾아내고 이런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 저 블랙홀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무거운 블랙홀이라면은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은하에서 발견되는 블랙홀,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발견됐다는 쌍성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홀을 아는 건데, 그거는 쌍성계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동반성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거고, 그 동반성이 무거운 별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부 다 질량이 한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블랙홀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언제 가능한가 하면 초기 우주에선 가능하거든요. 별 속에 이제 무거운 원소라고 하는 거, 무거운 원소 양이 적으면은 이제 블랙홀의 질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완전히 추적하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은하에서는 볼 수 없지만 있더라. 우주에 보니까 있더라.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자주 발견되면은 얘네들이 만들어지긴 분명히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오랫동안 기다리다 오늘에 와서야 이제 충돌을 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태양 질량 몇십 배짜리 블랙홀이 있다는 것도 처음 밝혀진 거예요 이번에. 이론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걸
얘기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뭐 관측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주의를 못 끌다가 그냥 지금까지 계산만 했던 거군요. 네, 뭐 10배 정도 블랙홀은 많이 있었는데 몇십 배 이런 정도는 지금까지 처음이거든요. 계산도 그게 무슨 뭐 아주 그 정밀한 계산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가 적으면은 별에서부터 이제 나가는 항성풍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질량의 블랙홀로 갈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긴 한데 굉장히 간접적인. 그러면 뭐 은하계 중심에 뭐 태양의 몇십만 배 뭐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 은하계 중심은 몇백만 배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 이것도 뭐 관측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그건 간접적으로 아까 말 글이 도는 거 보고. 그거는 블랙홀을 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본 건 아닌데 그게 블랙홀에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측이 된 건 처음이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측을 하려면은 블랙홀 주변으로 가면 뭐든지 빛의 속도에 가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가까이 움직이는 별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홀 주변에는 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망원경의 그 분해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 은하는 분해능은 충분히 되지만 우리 은하는 이제 성간 물질이 그걸 많이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빨리 도는 걸 못 봤는데 우리 은하에서 제일 빨리 도는 게 아마 한 초속 2만 킬로미터인가요? 2천 킬로미터, 2만 킬로미터. 뭐 그 정도 빨리 도는 게 있으니까 빛의 속도에는 아직도 멀었지만 뭐 그 정도면은 그렇게 뭔가를 돌릴 수 있는 것은 큰 블랙홀밖에 없다. 근데 아까 그 거대 블랙홀 말씀을 해서 이제 뭐 드리는 건데요. 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냐. 처음부터 얘네들이 무거운 거로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별의 진화에서부터 오는 블랙홀이거든요. 그죠. 근데 별의 진화에서 오는 거 뭐 태양 질량의 10배로부터 출발해서 수백만 배까지 키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역시 뭐 두 개 충돌해서 한 태양 질량의 60배 정도 됐으니까 10배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갈 길이 멀긴 한데 만약 진짜 더 큰 블랙홀이 있어갖고 수백 배 이런 게 있었다면은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연결해주는 중간 질량 정도의 블랙홀들이 있을 것 같고 걔네들이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뭐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거리죠. 결국은 우리가 태양보다 뭐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무거운 블랙홀을 찾아내면서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중력파라고 했을 때 이제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뭐 입자이기도 하지만 이 그러니까는 이 광자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력파는 중력이 전달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전자기파하고는. 그러니까 중력 자체가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 두 개가 만들어진 중력이 여기 오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 자체를 이렇게 측정하는 건 여기 이제 우리 은하가 만드는 중력이 뭐 어마어마한 중력이 있는데 그 위에 정말 조그만 거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 대신 대양에서 이제 깊이에 출렁출렁하는 거, 출렁출렁 약하게 해도 출렁출렁하는 건 찾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중력파는 다른 중력 위에 얹어 있는 출렁출렁하는 성분을 보는 거죠. 결국 출렁출렁하다 이게 잠잠해지거든요. 잠잠해지면은 그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중력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군요. 왜 입자 물리학 쪽에서는 특히나 중력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전달되면서 이제 그라비톤, 중력이 전달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중력장이라고 말하는 이 속에서 중력자가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지금 검출했다는 중력파하고 뭐 별개의 개념은 아닌 건가요? 근데 이제 중력자라는 건 이제 가상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력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고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상대로는 고전 이론에서는 이런 입자성을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자기 이론에서도 역시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막스웰 방정식에는 광자라는 개념은 들어가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유로 해서 광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두 개가 이중성을 갖고 있다. 네네. 광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고 에너지가 높으면은 광자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고 이제 낮은 데서는 파동의 성질이 더 두드러진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는 양자역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전자기력을 포함하는 양자역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중력의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해당하는 양자 이론이 없거든요. 양자 이론은 없으니까 이제 중력자 또는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상의 개념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일반 상대론이 굳이 중력자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중력자가 있다면은 아마 그게 이제 중력파를 매개하는 뭐 그게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력 자체가 아니고 중력파를 매개하는. 중력파를 매개하는. 네. 그래서 이제 입자라는 건 이제 질량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질량을 가지지 않는 유일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는 광자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진짜 질량이 없는 건지 너무 작아서 못 재는 건지 뭐 그 두 개가 뭐 구별하기 좀 어려운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중력자가 만약 있다면은 이 중력 파형에 영향을 줍니다. 왜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물론 광자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광자의 경우에 그 에너지가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 진동수에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가 이제 플랑크 상수거든요. 그거 똑같이 만약 중력자도 그렇다면은 질량을 상정할 수 있고 질량을 상정해서 지금 우리 이제 파동을 측정했으니까 그 매 순간마다 들어온 진동수가 있거든요. 그 진동수를 갖고 에너지로 환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높은 진동수의 중력파는 질량은 똑같으니까 질량은 똑같고 거기에다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고 다 빛의 속도지만 빛의 속도에 뭐 99.9999 몇 자리까지 가느냐 이제 그 차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낮은 진동수의 중력파부터 도달하기 시작해서 높은 진동수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진동수의 중력파는 도착하는데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질량은 똑같은데 이제 에너지가 작으니까 얘는 속도가 좀 느린 거죠. 그리고 높은 진동수의 거는 좀 빨리 도착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뭐 관측에 오차가 있으니까 오차를 가지고 질량의 한계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숫자가 정말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제가 찾아본 거에 따르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중성미자 질량 상한선의 10의 20승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여기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중성미자 질량 근데 저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으로 내가 환산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자 질량으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26승분의 1 그 정도 됩니다. 전자도 엄청 가벼운 거잖아요. 전자는 그런 입자에 비하면 엄청 무거운 겁니다. 만약에 뭐 그런 입자가 만약에 있다면 질량이 없거나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아야 된다. 네, 그거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그 상한선이 작아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력자라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질량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있다 하고도 질량이 없어야 그러니까 우리 광자의 경우에도 광자의 질량 한계가 어느 정도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광자 질량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뭐 실험적으로 어느 이하가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마도 다른 데서도 혹시 여러 번 들으셨을 앞으로도 들으실지 모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중력파를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질문이 정말 때로는 무례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던져지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어디에 쓸 수 있는 걸까요, 이건요? 뭐 중력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자기파를 통신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통신에 사용한다는 건 이제 또 정보를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건데 실어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게
요 구슬 두 개를 이렇게 뭐 선으로 딱딱한 막대로 연결한다에 돌리면은 중력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력파에다 이제 신호를 뭐 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음성 신호를 실기 위해서는 음성의 진동수와 똑같이 이제 모듈레이션을 하던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뭐 전자기파에서만 적용되는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는 내가 음파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는 너무나 파장이 길어갖고 우리가 뭐 송신 수신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그 진동수가 높은 뭐 수십 메가헤르츠, 뭐 킬로헤르츠, 수백 킬로헤르츠 이런 거에다 이제 실려 보내는데 음파에 비하면 굉장히 진동수가 높으니까 거기다 음파를 변조를 시켜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중력파는 어차피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성 신호를 보내고 싶으면 음성 밴드처럼 똑같이 생성을 시키면 되죠. 고주파할 땐 빨리 돌리고 저주파할 땐 천천히 돌리고 해갖고 그걸 일단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건 뭐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니까. 중력파를 만드는 방법이 이게 질량이라는 게 결국.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든 중력파는 아무도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은 이제 어떤 중개소 필요 없이 그냥 지구 반대편에도 보낼 수 있고 그렇다는 건데 나쁜 점은 그걸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내긴 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뭐 헤르츠의 경우에 헤르츠가 이제 전자기파를 만들고 그걸 실제로 이제 송수신을 다 해본 거였었는데 그러고서도 그것의 유용성을 몰랐었거든요. 헤르츠란 사람이요. 본인이 다 한 건데. 헤르츠는 그 질문 받았을 때 이거 아무 쪽에도 쓸모없다 그랬어. 자기는 막스웰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했다. 순수하게 과학적인. 이걸 어디다 써먹겠냐 그랬는데 10년도 안 돼서 무슨 통신 나왔어요. 지금은 완전히 뭐 전자기파의 바탕 하에 문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력파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걸 측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전자기파는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만 이렇게 금속 막대만 해놓으면 그 전파가 오면 바로 거기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상호작용 문제거든요. 근데 중력파는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나쁜 점은 측정을 못하는 거고 그 중성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미자는 태양 중심에서 나온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온 대신에 지구도 그냥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 BBC 다큐에선가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평행 우주랑 그 통화하는 전화기 같은 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데 다른 차원에서 보낼 때는 중력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그건 뭐 딴 게 안 가니까. 그런데 이제 안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여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기초과학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있죠. 당연히 그게 있는데 꼭 중력파를 활용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중력파 검출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던 기술, 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현화시켰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이미 90년대, 80년대 말이죠. 그때부터 2단계로 다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지만 처음에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업그레이드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분명히 가능한데 그걸 현실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현실화시키고 나면은 그거는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레이저, 저렇게 정교한 레이저를 아무 데서 필요로 하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여기저기서 쓰겠다 그럴 거예요. 이미 활용하고 있다 그래요. NSF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진동 감쇄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거 이용하면은 좋은 게 많이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가는 거죠. 또다시 얘기하지만 알파고가 바둑에 새겼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듯이 그 관련된 기술들이 또 그러니까 바둑이란 거는 우리 세상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도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미지의 어떤 방향으로 이 중력파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촉이랄까요? 비과학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이게 굉장히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으로 밝혀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제 느낌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 중력파 검출기 꼭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나중에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또 관측 방법을 가지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알파고 상황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진짜 막 과학의 위대함 때문에 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알파고보다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정말 우리가 영장류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요. 우주에 이 정말 내밀한 비밀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역사적인 현장을. 정말 역사적인 현장들을, 예, 비록 상대성 이론 만들어질 때 또 태어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또 영어도 좀 하고,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있고,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중력파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중력파 연구 협력단이 이영목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같이 꼭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정말 예고 드린 대로 지난번에 확실히 K 박사님이 하신 거에 비해서 훨씬 깊이가 있고 깊이 차원이 다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도 교수셨기 때문에 네. 물론 좀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어려운 얘기 나오면 다시 듣는 거요. 네. 5번 들으셔도 원래 좋고. 제 역할이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사실. 네, 다 알아들었어요. 네, 일단 들을 땐 다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 양자의 값도 몇 번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해설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디테일을 뭐 외우고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과학을 지지하자.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해 봤던 과학하고 앉아있네 중력파 대특집 애프터 서비스 편. 시즌2 되면서 특집 규모가 계속 너무 커져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지. 네,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